태풍이 와서 원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못 왔는데 그래도 우린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임재로 공부는 교재 272쪽에 그 7번 무사라고 말하지 말라 하는 단부터 할게요. 그 제목은 여기에 내용이 한 노숙이 임재선사를 참문하는 이제 선문답인데, 그래서 여기서 노성의 참문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제목을. 자, 이 원문을 한번 볼게요. 유일 노숙이 참사하니 미정인사의 변문 예배적신가 불예배적신가 사변하라다. 이게 노숙이 변예배하니 사운 혹의 초적이로다. 그 노숙이 마음 적적하고 편출거하니 사운 막도 무사호라. 자, 어떤 한 노숙이, 이 노숙은 뭐냐면 나이가 들은 늙은 노인, 노성을 말합니다. 이제 노성을 존칭을 해서 노숙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 노성이 젊은 임재선사를 참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숙이라고 이제 존칭을 표현하는 건데, 노성이 임재선사는 여기 보면은 젊은 임재의 입장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임재선사를 참문하러 와가지고 임재선사가 북쪽 지역에 진주 지역에 선언을 열고 학인들을 선생들을 지도한다 소문을 듣고 이제 어떤 노스님이 참배한 거예요. 여기서 참배하기보다도 임재선사를 이제 한번 방문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정인사, 인사는 서로 만나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을 인사라고 하는데, 인사도 하지 않고 서로 기본적인 예의도 갖춘 인사도 하지 않고 곧 질문부터 합니다. 예배적시냐 불예배적시냐, 내가 당신한테 예배를 해야 옳은가 아니면은 예배를 하지 않아야 옳은가, 이 말을 한 거죠. 그 임재선사가 곧바로 과음을 쳤다 이런 말이죠. 자, 이 한마디가 노숙이니까 노숙을 우리가 이것을 이제 노성이라고, 노성을 존칭으로 해서 노숙이라고 그러는데, 노숙이 나이가 들었으니까 자신은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죠? 그 임재선사는 어떻습니까? 젊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나이가 들은 사람이 젊은 임재선사를 찾아왔지만은 젊은 임재선사에게 예배를 해야 될까? 인사죠. 예배를 해야 될까?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은 긍정을 보고, 예배를 하지 않는 것은 부정을 보는 거죠. 예배를 해야 되는가? 예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임재선사에게 이런 말 한 거죠. 이게 노성이 자기가 넓은 입장인데 젊은 임재선사에게 내가 인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기 스스로 임재선사에게 질문을 한 거죠. 이걸 이제 다른 말 한다면은 긍정과 부정의 문제하고 늙음과 젊음의 문제하고 이걸 다르게 또 이야기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나오겠죠. 아니면 또 선과 악의 어떤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자기는 나이가 들었고 임재는 나이가 젊었으니까 자타의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노승이 이제 어떤 사고를 갖고 있냐면은 자신이 나이가 좀 들었는데 젊은 임재선사에게 선성으로서 소문은 듣고 자자했지만은 내가 인사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자기가 스스로 이런 사고에 차별적인 사고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갖고서 내가 예배를 해야 되나 예배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나는 늙었고 당신은 젊었는데 내가 당신에게 예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됐겠죠. 이것을 다른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죠? 긍정해 부정, 옳고 그름, 선과 악,
자타, 이 차별 분별심을 일으킨 것이 뭐죠? 바로 중생심이죠. 그죠? 이런 중생심의 분별심을 갖고서 이제 노성이 인재선사를 참문하게 된 거죠. 이제 이러한 자가당착의 차별 분별심을 작용하는 것을 인재선사가 해버려요. 이걸 날려버린 거예요. 이건 뭐냐? 살인도. 일체의 자아의식에 대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이런 망상을 모두 다 떨쳐버리라. 차별 분별심을 다 떨쳐버리라 하는 살인도 활임금으로 활을 한 거죠. 그죠? 이게 임재의 활은 이 노성의 차별 분별심을 모두 날려버린 활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노성이 곧바로 예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임재선사가 활을 한 과음 소리를 듣고 곧바로 예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선사 문에는 혹의 초적이로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임재선사의 할 한마디 딱 듣고 자기 스스로 늙음과 젊음, 자타, 옳고 그름, 선과 악이라고 하는 차별 분별심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자각을 한 것을 노성이 예배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행동으로, 이게 뭐냐면은 시절 인연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실체한 거죠. 그죠? 이게 예배라. 그래서 왜냐면은 선지식을 참문한다라고 했을 적에 선지식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예인데, 그 인사도 하기 전에 내가 젊은 당신에게 예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런 차별 분별심을 일으킨 것을 임재가 그것을 가지고 이게 사람을 대상으로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성의 중생심 차별 분별심을 날리버리니까 번뇌망념을 비우고 예배를 하는 시절인연에 지금 여기 자기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죠. 그죠? 이게 예배를 한 것이 자기 본분사 일을 할 수 있는 입장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임재선사가 평가하는 말이 혹의 초적이라다. 혹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도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도적. 도적은 무엇이냐면은 남의 마음을 꿰뚫어서 훔치 볼 수 있는 사람이거든. 안목이 없는 사람은 그걸 훔치 볼 수 없는 거라. 이 도적이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면은 도둑질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들은 뭐냐면은 남의 안목을 꿰뚫어 보고 남의 지혜를 꿰뚫어 보고 남의 선성의 성기의 작용을 꿰뚫어서 훔쳐서 자기 자신이 써먹을 수 있는 능력, 자기 재산으로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도적이란 말 쓰죠. 그래서 임재의 과음 소리를 딱 듣고 도적이 된 거예요. 이 노성이 안목을 갖춘 도적이 되고 자기 스스로 차별 분별심을 이렇게 일특은 노소나 선과학이나 자타나 이런 차별 분별심을 일으킨 것을 다 떨쳐버리고 진정한 도적의 안목을 갖추게 된 것을 이제 임재가 평가한 거죠. 이 노성이 하는 말이 도적, 전출거, 도적놈이라고, 도적이라고, 나를 도적이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네 하면서 자기가 이제, 문 밖을 나가게 된 거죠. 일체의 대상 경계를 다 떨쳐버린 입장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임재선사가 막도 무사호라다. 이렇게 말해요. 무사한 경지가 반드시 좋다고만 말하지 말라. 이게 막도 무사로라는 말은요. 자, 이게 무신무사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재가 무사시기이란 말 쓰죠. 그죠? 무사의 경지에서 자신의 삶을 사는 거. 그리고 우문선사라든가 조주선사는 뭐라 그러죠? 호사 불효목을 했지. 그죠?
이런 언어들이 무사라고 하는 말에 전부 다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은 스승들이 전부 다 무심의 경지가 되어라, 무사한 경지가 되어라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 본분사를 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자기 본분사 일을 할 때는 이 본분사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은 번뇌 망년의 일이 아니라 지혜의 묘용으로 펼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능기에서 이적 도노요 이 말씀이죠. 진여 본성을 깨닫는 것은 도노로 이루어져 발심 수행으로 이루어지지만은 사비돈제라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 일을 하는 것은 바르게 제거될 수가 없어. 제거되지 못하는 것은 시절 인연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여기 시처인사, 시절 인연의 본분사의 이런 방편의 지혜로 해야 돼. 예. 그래서 방편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에 자기가 여법하고 여실하게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 일을 실천할 때에 공덕행을 이루어져. 지혜와 자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자기 본분사의 공덕행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수연성이라는 게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의 일을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으로 이루는 것이지 무사하다, 무심의 경지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은 이것은 안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노성이 뭐 무심무사의 경지가 선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입장을 경고했다. 이렇게 한마디 볼 수 있는 거죠. 많은 선생들이 그 무심무사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임재가 경고해주는 법문의 한마디다. 다음 단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교재에서 273페이지 그 줄을 하나 달아놨죠. 그죠? 전등록 제9권에 위산영우선사 전에 그 석상선사의 문화의 그 두 성객이 이산을 찾아와서 여기에는 한 사람 선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큰 소리를 딱 친 거죠. 그때 위산의 제자 앙산선사가 노동을 하는 도중에 나무를 짊어지고 잠깐 휴식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을 향해서 한 다발에 나무를 들어 보이면서 하는 말이 한마디 할 수 있는가? 내가 나무를 들어 보인 이 내 본래 면목의 지혜 작용이 무심무사의 경계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실을 그대들이 안목을 갖춘 사람이라면 한마디 내 본래 면목의 지혜 작용에 대해서 한마디 해봐라. 입구를 제시해봐라 하니까 아무 한마디 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 사람이 한 사람도 선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게 위산 문화에 선성이 제대로 없구나. 선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했다가 앙산을 만나고 나서 이 안목 없는 사람들의 살인사리가 다 드러나게 된 거죠. 야, 이게 뭐냐면은 선을 대상으로 아는 사람이라든가 무심무사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오히려 자아의식에 대한 착각이다. 여기 노성이 그래. 자기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젊은 사람이 와서 나이가 든 사람이 젊은 사람한테 가서 내가 인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이런 경우 또 어떤 비구성이 어떤 비구니를 만나고 내가 인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경우가 상당히 차별 분별심이 저절로 작용이 돼버린 거야. 근데 여기에서 시절 인연의 본분사로서 작용하는 데는 그런 차별 분별심이 오히려 자기의 본래 면목의 지혜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런 점들을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한 행동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 두 번째 단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74쪽에 한번 봅시다. 자, 20-2번으로 내 번호를 매겨놨는데 수자가 시립차에 사운 환육하야무와
그때 이제 이렇게 노숙이 참문하고 있을 때에 임재선사의 수자는 선언의 제1수자라고 그랬지, 그죠? 예, 시자가 있는 것은, 시자는 조시를 잘 시공하는 사람인데, 시자도 안목이 뛰어나야 되고, 수자는 그 선언의 조실 다음에 가는 안목이 뛰어난 훌륭한 선성을 수자로 모셔요. 수자로 모신다는 것은 선성들을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동경기선사 같은 사람이, 다나자순선사가 유명한 선지식으로 처음 법당을 개원했을 때 다나자순선사의 사제가 되는 천동경기선사를 수자로 모셔가. 그러니까 그 선언의 조실이 누구고 그 선언의 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수행자들이 그 선언을 평가할 정도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수자는, 여기 임재선언의 수자는 임재의 제일 안목을 갖춘 사람이죠. 수자가 임재선사와 같이 옆에 서 있을 때인데, 그래서 임재선사가 그 수자에게 환육하야무와, 지금 이 노숙이 나를 참문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노숙에 허물이 있느냐, 노숙의 허물을 그대는 파악하고 있느냐, 허물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이게 수자의 안목을 점검해 보는, 수자의 안목을 임재선사가 한번 시험해 보는 거죠. 여기서는 자, 나와 노숙과의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수자 당신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당신의 안목에서 볼 적에 이 노숙이 어떤 허물을 제시하고 있는가 아느냐, 이런 뜻이죠. 이게 수자가 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 임재선사가 사운, 빈가 유가이냐 주가 유가냐, 여기서 빈가는 뭐냐, 노숙이죠. 노성이 허물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주가는 임재 자신이니까 내가 허물이 있는 것이냐, 이게 내가 허물이 있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저 노성이 허물이 있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수자가 한 말이 두 사람이 모두 다 허물이 있습니다. 노숙도 허물이 있고 임재 당신도 허물이 있습니다. 이 수자가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게 허물이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이제 수자의 안목을 점검하는 입장에서 허물이 어디에 있다고, 허물이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수자가 곧 문 밖을 나가버려. 왜 그럴까? 자, 여기서 허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수자가 왜 문 밖을 나갔겠느냐 하는 이 문제가 지금 나왔기, 이 문제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수자가 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임재선사가 노성은 무엇이죠? 늙음과 젊음이라고 하는 거, 긍정과 부정, 인사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허물이 나타났죠. 그죠? 이게 임재선사의 허물은 뭐죠? 유무라든가 빈주에 대한 차별심을 다 벗어나야 된다. 이게 노성과 임재선사는 노성에게 허물이 있느냐, 아니면은 나에게 허물이 있느냐, 여기서 빈주를 나누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허물을 전부 다 두 사람이 다 허물이 있다, 이렇게 수자가 평가해버린 거죠. 그러면은 허물이 어디에 있는가 이야기하려니까 수자는 말을 하면은 수자가 허물에 또 떨어지겠죠. 그죠?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고 일체의 허물을 다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수자에게서는 그 당시에 방편의 지혜로서 제시하고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수자가 허물이 어느 쪽에 있느냐, 이렇게 보통 양자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임재의 신문에서는 어느 한쪽을 갖고 이야기하면은 수자가 또 양자 선택의 차별 분별심에 떨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차별 분별심에 타락하지 않는 입장으로서 자기가 행동하는 것은 뭐냐, 일체의 모든 것을 떨쳐버려야 된다 하는 입장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죠? 일체의 은설로 대답하면은
어느 문자나 차별 분별의 대립에서 자신이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이체의 차별 분별을 초월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제시했다. 이를 보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이제 어떤 선성이 이 임재선사와 노숙의 대화, 임재선사와 수자와의 대화를 가지고 남전선사에게 이 선문답을 그대로 소개를 한 거죠. 예, 남전선사는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조의 제자 남전보원선사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연대가 조금 같지 않아요. 남전보원선사는 그 당시에 생존하고 있었겠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남전이라고 하는 이름에 그 당시에 안목 있는 선생들이 또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려진 남전선사라만 갖고 갖다 붙일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남전선사가 뭐라고 했냐면 관마가 상달이다 이렇게 해요. 이 관마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관청에서 말을 기르는 것을 말해요. 이제 요라고 하는 것도 도자기 만드는 것도 관청에서 만드는 요를 관요라고 그러시죠. 이 관청에서 만드는 것은 국가에서 만드는 거라.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말들을 선별해가지고 잘 훈련시키는 것을 관마라 그래요. 중국에는요, 전국책이라든가, 뭐 종룡록에 우리가 공부했던 적이 나왔지만은, 백락이라는 사람이 명말을 알아보고 그 명말을 잘 골라서 그 왕에게 이렇게 헌상하는 이야기라든가, 아니면은 국왕연이라는 사람이 천리말을 골라서 왕에게 제시한다든가, 아니면은 홍리장이라는 사람이 야생말 가운데 명말을 붙잡아 그걸 가지고 이제 말을 훈련시킨다든가. 이게 중국에서는요 굉장히 말을 중요하게 옛날에 생각했어요. 그 말이 원래 어디 있습니까? 북강이 있잖아. 중국에는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몽고라든가 저기 북방 오랑캐들이 말을 많이 키웠거든요. 그래서 오랑캐들이 말을 키우는 데 가서 명말을 골라오도록 말을 잘 이렇게 볼 줄 알고 명말을 고를 줄 아는 사람이 그 당시에 황제들에게 굉장히 대접을 받은 거죠. 그래서 천리만 명말을 구해오면은 그거는 대장군이라든가 명말을 구해오는 것을 최고로 대접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관말은 그런 북방 오랑캐들이 키우는 그 말들 가운데서 좋은 말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잘 훈련시키는 말을 관마라고 하는데, 여기서 관마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 누구냐? 인재와 수자를 이렇게 평가해요. 자, 인재선사와 이 수자는 안목이 뛰어난 사람이 훌륭한 명마와 같다. 그래서 두 사람이 지혜와 안목이 뛰어난 것을 명마에다 비유해가지고 수자와 인재의 대화를 이렇게 평가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수자도 안목을 갖추지 않았다면 인재의 대화에 이러한 좋은 그 안목으로서 평가를 할 수가 없고, 또 허물을 있을 적에 언어로서 차별 분별심으로 대답을 하지 않고 이체의 차별 분별심 언어를 초월해서 행동으로서 방편의 지혜로 제시해서 자각하게 하는 이런 그 안목을 갖춘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수자와 임재선사가 모두 명마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명마에다 비유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무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평상심이 도다, 무심이 도다 이렇게 많이 했지만은, 여기도 임재선사가 무사한 것이 바람직하다, 무사가 훌륭한 것이다고 말하지 마라. 여기서 무사라고 하는 말을 많은 선생들이 무심무사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자기 본분사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단순히
무심의 경지가 최고인 것처럼, 무심의 도가 그 도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착각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제 주의를 주고 있는 본문이죠. 다음 거 하나 봅시다. 인재선사가 이제 운영에 가는 대화를 선문답으로 싣고 있는데, 그런 선문답은 앞에서도 인재록에서도 우리가 언급되어 있죠. 왕상씨가 초청해가지고 법문을 한다든가, 왕상씨가 그 당시에 진주 지방의 절도사이기 때문에, 절도사는 무엇이냐면 그 지역의 왕이에요, 왕. 우리 도지사라든가 이런 편이 아니라 지방자치제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왕상씨가 초청을 받았을 때에 왕상씨가 있는 군영에 이제 법문하러 갔을 때에 여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된 걸로 봅니다. 자, 21단 한번 보겠습니다. 사가 이 군영 부재하니 문수견 원료하다. 사지 노주문하니 시범시성인가. 원료 무어라. 사타 노주문하니 징요 도덕인적 야지시 시식의 목걸이야. 변 있거니. 자, 선사가 왕상시가 거주하는 군사들이 머무는 군영에 제를 공양을 초청받아서 거기에 간 거죠. 제라고 한 거 지난번 이야기했죠, 그죠? 고성들을 초빙해가지고 법문을 하고 또 고성들을 초빙해서 공양을 올리는 그런 의식을 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찰에서 49제를 지낸다, 8관제를 지낸다, 여러 가지 제를 올리는 것도 전부 다 제불 10개 공양을 올리는 제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공양을 하는 것은 법공양이지만은 법공양을 하면서 반드시 음식이 함께 동행해요. 그건 뭐냐면은 음공이라, 음공. 그래서 고성을 초빙해서 제를 올리면은 공양을 올리는 제를 함께 이루기 때문에 제에 참석하는 거죠. 근데 어디에서 했냐면 이게 군인들이 모여 있는데, 군인들의 군영이죠. 군사들이 모여 있는 경영에서 제를 공행하는 공양에 참석하게 돼서 인재선사가 거기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에 들어갈 적에 장교, 여기 원료라고 하는 것은요, 장교한 사람을 이게 문을 지키고 있는 장교를 보고 인재선사가 로주, 기둥을 지시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 로주라고 하는 말이 이제 많이 등장해요. 로주는 기둥을,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죠, 그죠? 보살은 어디냐? 기둥 밑에 주춧돌을 지탱할 수 있는 자갈. 그건 자갈은 안 보이잖아요. 그와 같이 주춧돌을 받치는 자갈, 그 기둥을 받칠 수 있는 그 기초가 되는 그런 역할이 되도록 하나,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 로주는 무엇이냐면 그냥 이 건물의 기둥입니다, 기둥. 나무로 지은 기둥인데, 그 로주를 지시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부인가, 이것은 성인인가, 이런 뜻이죠. 그걸 치사문이라고 해요. 어떤 사물을 가리켜서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하게 하는 법문이 선문답에서 이제 치사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둥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성인인가, 범부인가, 이렇게 뜻이죠. 범부인가, 성인인가. 이건 이제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진실인가, 거짓인가.
자, 이런 질문을 했을 적에 어느 한쪽으로도 질문해서 대답한다면 어떻게 되죠? 이건 차별이 떨어지죠. 그죠? 이 때문에 노주는 다른 말을 한다면은 무신무사의 경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녀라든가 목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장자에서 나오는 목계라든가 이것이 이제 모든 무심의 상징이죠. 무심의 상징. 그것은 무심의 경지가 일체의 대상 경계에 선과 악이라든가 심이라든가 범성이라든가 이것이 대상 경계의 차별 분별심도 일으키지 않는 경지가 바로 무심무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심무사는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차별 분별심을 다 비우고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무시무사라 그러는데 이것을 무시무사를 잘못 이해하면은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이 무사라고 착각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바로 안목 없는 사람들이 언어의 문자에 타락하고 있는 이런 선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 무시무사의 경지에서 노주가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런 뜻입니다. 다르게 한다면은 노주는 뭐죠? 성녀, 목인, 목계와 같이 대상 경계를 분별하지 않아. 그냥 기둥으로서 자기 본분사를 하고 있을 뿐이야. 그런데 이것을 장교에게 질문하기를 이 노주는 범부인가 성인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장교가 선성이라면 모르겠는데 그 일반인들이 이 불교의 안목을 갖추기에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임재는 지나가면서 이 장교에게도 이런 한마디 논문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료 장교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재가 하는 말이 기둥을 치면서 자기가 기둥을 갖고 문제를 제시했지만 기둥을 치면서 설사 범부다 성인이다 무슨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나무 토막일 뿐이지 나무로 만든 기둥일 뿐이지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곧 막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노주라든가 범부라든가 성인이라든가 저런 말은 전부 다 선성들이 볼 적에는 방편의 언어잖아. 그죠? 저기다 노주가 무사라고 하는가 여기다가 다른 말을 봅시다. 굴, 열애 아니면 깨달음이라든가 아니면 열반이라든가 뭐 정토라든가 이런 모든 언어를 다 갖다 붙여도 이 언어가 실체로 존재하는 언어는 실체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자성 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언어 그 자체가 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방편의 언어일 뿐이다. 여기도 아무리 기둥이라고 말했지만 기둥은 기둥일 뿐이다. 나무 토막일 뿐인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사량 분별해서 범부다 성인이다 차별 분별심을 일으켜서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것은 오히려 대상 경계를 분별하면서 망념을 일으키고 생사윤회하는 고통을 만들 뿐이다. 그래서 노주는 노주일 뿐이다. 목인 성녀 해탈 열반 부처나 깨달음이라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방편의 언어로 제시한 말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근데 언어에 속각된다면은 결국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차별 분별심을 일으킬 뿐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기둥을 두드리면서 설사 범부다 성인이다 어떤 말로 대답할지라도 그것은 나무 토막일 뿐인데 나무 토막이라고 하는 것도 그 방편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말뿐이지 나무 토막이라는 것이 어떤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차별 분별심을 익히는 그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선생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서 이렇게 한마디 법문을 한 것. 이것은 아마 시자가 지나가다가 이것을 기록해가지고, 어록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뒷장에 한번 봅시다. 이게 황미라고 하는 찹쌀 제목이 있죠, 그죠? 교재 우리가 22-1번 쪽입니다. 그거 한번 볼게요. 사문 원주하니 신마처래요. 신마처거래요. 이 거자가 들어가는 거 맞아. 예. 원주와의 이제 대화가 인재선언에서 원주, 수자 이런 사람들과의 이제 대화했던 내용 기록들이 이제 어록에 전해지니까 여기 신마처 거래요. 어디를 다녀오느냐 이렇게 하면 원래 이제 전등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 원주는 사찰의 모든 살림을 맡아서 사는 사람이 원주예요. 그러니까 원주가 주중의 조황미 거래입니다. 여기는 거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뒤에는 거래가 붙었죠. 그죠? 그러니까 거래란 말, 앞에도 거래란 말이, 거자가 들어가야 맞아요. 주중은 무엇이냐면 관청이에요, 관청. 그 진주 지역의 관청을 주중이라고 해요. 그 임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진주라고 하는 지역이니까, 진주라죠. 진주의 관청이라는 뜻입니다. 진주 관청에서 원래 쌀 농사를 이게 황미라고 하면 찹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청에서 쌀 농사가 잘 되면은 관청에서 쌀을 사들이고 또 쌀이 부족할 때는 관청에 있는 쌀을 풀고 하는 이 정책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찰에서 그 당시에 농사를 지었던 거예요, 이거야. 그 백장선사 이후에는요, 땅을 개간해가지고 선성들이 작업자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작업자족했기 때문에 그 쌀이 이제 농사가 잘 돼서는 좀 여유가 있을 적에는 이게 이제 관청에서 이게 거두어들일 적에는 거기 가서 좀 팔고 뭐 이런 것에 조금 시책을 따랐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들의 쌀 이야기 많이 나오죠. 우리 앞에 반두 이야기하고 선문가에서도 나온 것처럼 뭐 여름에 쌀값이 얼마냐, 뭐 유주의 쌀값이 얼마냐, 절중의 쌀값이 얼마냐, 그 지역의 쌀값 이야기를 갖고 선문가를 많이 해요. 쌀값이라는 게 정해진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 유명한 그 청원선사의 그 여름의 쌀값인데 이것은 수연이에요, 수연. 시절 인연이거든요. 이제 시세 우리 말한다. 시세에 따른 것, 시절 인연에 따른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름의 쌀값이 뭐 1,000원이다, 2,000원이다 하는 것은 그때 시절 인연에 따른 수연성, 시절 인연에 이루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안목을 갖추라는 것을 말하지, 쌀값 그거 자체만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특별한 것을 제시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도 황미, 자, 관청에 와서 조자는 무엇이냐? 쌀을 팔다는 것입니다. 관청에 가서 찹쌀 황미를 팔고 왔습니다. 이게 조자는 팔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그 임재선사는 원주가 쌀이라고 하는 대상 경계의 사물을 거래하고 있는 속임과 같은 말을 하는 데 대해서 수행성 갖지 못한 것을 임재선사는 지적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사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선성들의 선문답에는 본래 면목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원주는 지금 쌀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쌀이 저 본래 면목으로 작용하는 하나의 비유법인데 쌀이라는 대상 경계를 봐버린 거죠. 이게 쌀을 가지고 팔고 사고 하는 문제점을 보고 있으니까 선성의 수행성으로서 안목 없는 소리 하니까 임재선사는 솔직히 안타깝죠. 그러니까 임재선사가 교육을 시키는 거죠. 조덕 진마와 예. 그러면은 다 팔았는가 하니까 원주가 예, 조덕진입니다. 쌀을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사이 장면전화 획일획운 관조덕 적에마와 그게 임재선사가 주장자를 가지고 허공에다가 하나의 설을 이렇게 긋는 한일자. 그 주장자에다가 그 주장자라고 허공에다가 한일자를 쭉 보니까 예? 허공에 한일자가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죠, 그죠? 자, 이 선문답이요 굉장히 중요한 임재선사라 중국 선성들이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방편 법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저계라고 하는 말이죠. 허공에다가 주장자로서 허공에다가 한일자를 쭉 끄버린 거예요. 한일자. 한일자를 쭉 끄고 난 뒤에 저계도 이것도 지금 여기 내가 허공에다가 한일자를 긋는 저 본래 면목의 지혜 작용도 팔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이에요. 저계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의 일로서 허공에다가 주장자로 한일자를 긋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기 본래 면목의 1위인 거죠. 그죠? 지혜 작용으로 펼친 본래 면목의 1위 허공에다가 한일자를 끈 거예요. 근데 허공에 껐으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잖아. 그죠? 자, 이와 똑같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선성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허공에다가 이런 상을 드려요. 자, 이게 허공에다가 주장자를 갖고 이런 상을 그린 사람이 많아. 마조선사도 그렇고, 앙산해적선사, 위양종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위양종의 종풍이 이런 상으로 종풍을 제시하거든. 이런 상입니다. 하나의 큰 원상을 그리는데 이 원상을 어디에다 그리냐면 허공에다 그리기도 하고 땅에다 그리기도 하고 손으로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게 왜 이런 상을 그림을 그려서 제시하고 있느냐 하면은 언어나 문자로서요 전부 다 뜻을 다 제시할 수 없다. 그래서 언부진이라 그래. 언부진이. 네. 이게 이제 주역의 이 말씀인데 언어로서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가 없다. 그리고 서부지는 글로서도 내가 하는 말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이게 주역에서 이제 개사장에서 공자가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주역에 그 괴를 만들죠, 그죠? 효라든가 괴를 만들어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제시하는 이런 방법론이 중국에 갖고 있는 게 구상성이라고 해요. 도시적인 사고라고 해요. 도시적인 사고. 그림을 그리고 원상을 그리고 주역의 괴를 만들어가지고 제시해가지고 그 뜻을 밝히려고 하는 거 64개라든가 효라든가 개효라든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교에서도 선인성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원상을 그리다 보니까 시부도도 그리고 사찰의 표시를 뭐라 그러죠? 만자 그리지, 그지? 만자 그리고 원이 3점이라고 이렇게 점 3개를 긋는 거
원리 3점이라고 뭐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을 뭐 불법성으로 상징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언어나 문자로서 다 드러낼 수 없는 것을 사물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깨달아 체득하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도시적으로 표현해요. 이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주역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 선생들도 이 원상을 제시해서 이런 불법의 대의, 본래 면목의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를 깨닫도록 이렇게 설한 겁니다. 근데 임재선사가 이게 허공에다가 한일자를 쭉 그렸는데 이것도 팔 수 있겠느냐? 자, 이게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자, 여기 임재선사가 한일자를 그렸다 하는 것은요, 1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무엇이죠? 불이죠. 아니? 불이, 일여, 일세, 일미. 이게 바로 본래 면목의 지혜가 작용하는 이것을 이제 한일자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인데, 허공에다 그렸으니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죠? 자, 이게 무엇이냐 하면 중국 선생들의 선문답에서도 원상을 그린다든가 그 한일자를 그린다든가 하는 것으로서 이걸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도시적인 사고로서 정법의 안목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첫째는 무엇이냐? 실체가 없죠. 거래. 행동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본래 면목이라. 이걸 불성의 전체 작용이에요. 불성이 전체 작용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하고, 근데 불성의 전체 작용이 어떻게 이루냐? 불이 일여, 일색, 일미로 이루어져서 불이 법문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런데 이것이 언어나 문자로 드러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일자라든가 원상이라든가 이것을 도시라고 도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방편의 언어라. 자, 이것은 전부 다 방편의 언어다. 이 방편의 언어를 원상과 한일자를 허공에다가 해놨는데, 허공에다가 해놓으니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허공에 드러나지 않는 것을 뭐라 그러죠? 화나라고 하죠. 그죠? 허공의 꽃을 뭐라 그럽니까? 화나의 꽃이라 그러고. 자, 이게 뭐냐? 일체법이 화나와 같다. 방편법문은, 일체법의 방편법문은 화나와 같다 하는 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을 읽을 줄 알아야 방편법문이 화나로서 제시했지만은 방편법문을 읽지 못하면은 일원상이나 원상에 그것을 방편법문을 읽지 못하면은 임재선사의 본래 면목을 파악할 수 없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한일자라든가 시부도라든가 이런 것을 원상으로 그렸지만은 그걸 읽을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은 아무리 원상을 그려도 무슨 말을 했는지, 한일자를 그려도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는 뭐냐? 선생들의 방편법문을 읽을 수 있으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안목이 있어요. 정법의 안목이 있어요. 선생들의 방편법문을 읽어야 말로서 제시하지 않고 행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방편법문을 읽을 줄 알아야 허공의 화나와 같은 방편법문을 읽어서 그 방편법문을 통해서 자신이 방편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꿔봅시다. 우리가 경전의 모든 방편법문을 읽지 못하면은 우리가 방편의 지혜를 체득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와 똑같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요 구절을 제가 요 시편담의 이 구절하고 같은 내용이 나와. 오늘 우리가 시편담 마지막 공부하는 시간인데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이 구절을 같이 한번 배송을 봅시다.
시편 다음에 10번째가 무엇이냐면 일색이래, 일색. 일색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맨 마지막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은근히, 이창 현중곡이라고. 현중곡이란 말이 나와. 현중곡을 부르도록 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요 구절이 이제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데, 은근히 현중곡을 여러분들에게 부르도록 권한다. 현중곡이 무엇이냐면 시편가에서도 환향곡하고 시편대로 현중곡하고 두 가지 나오죠, 그죠? 환향곡하고. 환향곡과 현중곡은 무엇이냐면 낙도입니다, 낙도가. 선생들의 낙도가 해요. 스스로 깨달아 불법의 현지를 깨달아서 법비 선열의 법락을 이루는 거죠. 스스로 깨달음의 경지에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경지, 법비 선열의 법락을 이루는 노래를 이렇게 말해. 근데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경지에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전부 다 방편의 지혜로 법락을 이루고 열반의 법락으로서 깨달음의 삶을 사는 노래로 유의하는 삶을 사는 것이잖아, 그죠? 그 유의삼매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이렇게 그대에게 현중곡을 부르도록 은근히 나는 권한다. 자,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해서 안목을 갖춘다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각자 현중곡을, 현은 무엇이냐? 불법 유현한 그 경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니까. 자,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자치나 흔적도 남기지 않고 유의삼매를 이루면서 공덕행을 이루는, 법락을 이루는 노래를 여러분들 스스로 부르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 자,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되냐? 흑공 가운데에 성광을 붙잡아야 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성광은 무엇이냐면, 이거 두꺼비인데, 두꺼비는 무엇이냐면 달을 말한다, 달. 원래 달 속에 두꺼비가 있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광은 무엇이냐? 이게 달빛이에요, 달빛. 흑공에 있는 달빛을 붙잡을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흑공에 있는 달빛을 붙잡지 못하면은 현중곡을 부르지 못해. 자, 흑공에다가 이런 상을 그리죠. 흑공에 있는 화나의 꽃을 그리죠. 전부 다 방편법문을 실체가 없어. 일체법은 무엇이냐? 일체유의법은 여몽합포영이요. 일체출생활의법 열반 헷갈리 경지도 전부 다 화나와 같이 실체가 없어. 일체의 어느 문자는 전부 다 화나와 같아. 화나와 같은 방편법문을 무엇이냐? 이건 음악의 악보라고 해. 내가 노래를 부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에? 현중곡을 부르려면 악보가 있어야 되겠지. 악보를 부르고 음악을 알아야 낙도가도 부르고 현중가도 불러. 그러면 악보가 무엇이냐? 흑공 속의 두꺼비 달빛을 하나와 같은 방편법문이 음악의 악보인 거야. 개성불교 경전의 모든 방편법문은 화나와 같아. 흑공의 꽃과 같아. 실체가 없어. 어느 문자니까. 이것을
허공 속에 달빛과 같은 하나와 같은 말인데 이 방편법문을 깨달아 체득할 줄 알아야 이 현중곡을 부를 수 있는 거야. 이게 불교 경전의 방편법문을 여시 아문하고 수지 독송했을 때에 바로 음악의 악보를 자기는 체득하고 음악을 알고 여시 여법 불이 법문 이 법문을 깨달아서 자신이 환향곡, 낙도가 현중곡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악보에 맞춰서. 방편법문의 악보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현중곡을 부르겠어? 이 한 구절이 기가 막힌 말이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경전 공부하고 여러 개의 법문들을 허공에 이런 상을 그리는데 왜 이런 상을 그리는가? 지여일심의 지혜가 어느 문자로 설해난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 그래서 공의 법문이다. 그 화나와 같이 실체가 없는 것이지만은 방편법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음악의 악보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음악을 노래할 수가 없는 것처럼 경전의 방편법문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하면은 자신의 방편의 지혜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음악의 악보와 같이 불의 법문으로서 법수의 논리로서 여법하게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 악보는 것이냐 이걸 불교에서는 법수의 논리라고 해요. 법수의 논리 체계로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과거 미래 현재 3세 제국이 똑같은 경지를 이루고 이 악보를 아는 사람은 똑같은 노래 똑같은 연주를 하는 것이지 다르게 한다면 이거는 음악 연주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시편담의 마지막 개송에 이 개송으로 딱 결론을 내려요. 자, 여기에 임재선사가 허공에다가 한일자를 탁 걸고, 이것도 팔 수 있느냐? 자, 이걸 읽을 줄 모르면은 임재선사의 이 법문을 읽을 줄 모르면은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주장대로 허공에 이런 상을 그린데 이런 상을 그린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은 무슨 뜻인지 모르죠. 경전의 방편법문을 설해놨지만 안목이 없으면은 출세간의 지혜를 깨달아서 낙도가를 이룰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허공에 이런 핵을 하나 탁 그려보면서 이것도 팔 수 있느냐 하니까 원주가 업하를 합니다. 이게 원주는 안목이 없어. 인재의 말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인재가 하는 말, 하를 그냥 많이 듣고 그 흉내만 내버린 거야. 이 활이라는 것은 차별 분별심을 차단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는 허공에 이런 상을 그려놓고 이것도 팔 수 있느냐 할 때에는 이것은 자신의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와 안목으로 제시해야 되는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불성이 전체작용으로 본래면목이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중곡의 노래를 하고 낙도의 법문을 하는 그 경지의 세계를 읽을 수 없으니까 원주가 불성의 방편지혜로 성기의 방편지혜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자신이 그냥 할만 해보는데 그 할도 임재선사가 사용하는 할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할을 해버린 거야. 그게 임재가 안목 없는 놈 하면서 주장자로 쳐버린 거야. 이런 건 이 성담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이게 선문화를 연구를 하면서 도시적인 사고의 문제가 중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특색이 인도에서는 논리적인 사고로 이 법문을 설했지만 중국인들은 논리적인 사고보다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물을 가리키고 어떤 사물을 지시하면서 그 행동으로서 그 사물의 본질을 깨달아 체득하게 하는 법문을 설하고 있는 도시적인 사고가 있어요. 이것을 읽지 못하면 이 선성교의 법문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는 점이죠. 자, 22-2단 한 번 더 볼게요.
근데 이 원주와 인재선사의 질문에 또 자주가 여기서 또 이제 전자가 이제 또 동참을 해요. 22-2. 전자는 누구냐 하면은 부엉이를 도맡아하는 사람이 전자입니다. 원주는 사찰의 모든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전자는 부엌, 이게 음식을 담당하는 공양주라든가 채공이라든가 이런 부엉이를 총괄하는데 책임자가 전자예요. 그래서 전자교훈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찰에 수행성들의 음식을 잘 준비해서 공양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전자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해요. 그래서 전자교훈이라는 말이 있는데 책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임재선사 문화의 전자가 이제 도착을 하니까 임재선사가 앞에 원주와의 대화를 이제 전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자가 말하기를 원주 불회 화상이, 원주는 화상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군요. 여기서 불회는 무엇이냐? 임재선사 허공에 주장자로서 한 일자를 쭉 그어서 이것도 팔 수 있느냐 이렇게 한 말의 참된 뜻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원주는 선사의 그 뜻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군요 하니까, 그게 임재선사가 이 장마생 그대는 그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대의 견해를 한번 제시해봐라 하니까 전자가 예배를 절을 하는 거죠. 하를 하지 않고, 전자는 마치 임재선사의 뜻을 완전히 파악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원주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나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원주를 비판하고 자기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 자신이 밝힌 인정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임재선사는 역시 주장자로 칩니다. 여기에도 전자가 방편의 지혜로 제시해야 될 문제를 단순히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순종하는 것인지 무엇을 순종하는 것인지도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목이 없는 사람이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로 성기의 작용을 펼치는 묘용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임재선사는 역시 주장자로 친 거죠. 그리고 전자는 원주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상대적인 차별 분별의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해. 원주가 잘못했다, 알지 못했다는 비판만 하고 원주를 차별 분별의 의식 작용의 대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임재선사에게 주장자를 얻어맞을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독자적인 안목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임재선사가 주장자로 쳐버립니다. 자, 오늘 요 정도로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그 선성들이 제시하고 있는 법문, 이것은 행동으로 제시해요. 말로 제시하지 않고 행동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 도시적인 사고의 풍토, 이게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하고 지자는 불언이에요, 언자는 부지라, 이런 말 쓰잖아요. 장자 노자에서. 이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제시해야 될 부분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서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안목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라. 허공에 달빛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연관계가 되는 거라. 그게 여시설법하고 여시아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연관계가 되는 거예요. 불의의 묘용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 이런 것을 중국 선생들은 말로 사지 않고 행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선어로운 은행록이라고 해요. 말로서 할 수 있는 한계성을 벗어나서 행동으로서
본래 면목의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를 방편의 지혜로 제시하는 그것을 성기의 지혜라고 그래요. 성기의 지혜. 이게 성기의 지혜는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신의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묘용을 그대로 제시하는 것을 이렇게 성기의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성기의 지혜는 스승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기 불량이다. 논어에 있는 말인데 인의의 덕을 실행할 때는 스승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그 말을 빌려가지고 성기의 지혜를 실행할 때는 스승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의 방편의 지혜로 본문사의 묘용을 펼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양보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자기가 현중곡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살림살이고 자기의 독자적인 낙도의 경지인데 이걸 누구에게 양보해야 할 문제는 아니니까 그런 이게 성기의 지혜라든가 초사직이라든가 스승을 능가하는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성기의 지혜를 부족해서 스승을 능가하는 독자적인 살림살이를 펼치는 이게 바로 이제 복보행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자.